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 나사 프로젝트에서 하는 HLS 프로그램도 수행을 하지만 이게 성공을 하고 나면 화성에 보내는 무인 연습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스페이스X에서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무인으로 화성에 가는 것이 성공을 하고 나면 한 4년 정도 계속 발사를 해서 신뢰성을 확보를 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사람이 화성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들을 쭉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앨런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년에 25번 발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5번이면 2주에 한 번씩이거든요. 2주에 한 번씩인데 그거를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스타쉽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발사되는 그런 해가 조만간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석희라고 합니다. 우선 스타쉽은 화성에 인류를 정착시키겠다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의 그 원대한 포부를 실현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6번의 비행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는 그냥 우리가 흔히들 예상하는 대로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비행시험을 했어요. 물론 첫 번째 시험하고 두 번째 시험은 저희 한국에서의 정서 기준으로는 실패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엔진이 막 제대로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린 실패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맥스 Q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지나서 이 로켓가 발사체가 부서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다, 이런 거를 증명해냈다라고 해서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자평을 했고요. 두 번째 비행시험을 할 때는 맥스 Q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엔진이 1차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이 다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저희 기준으로는 이건 실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 한 번 또 다른 단계를 지나갔기 때문에 또 역시 부분적인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불과 이 실패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때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나로호, 누리호 발사할 때 10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발사하고 실패하면 빨리 해야 1년에 한 번 이렇게 발사를 하는데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불과 7개월 만에 두 번째 비행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행시험도 미완성이었지만 세 번째 비행시험을 할 때는 다시 또 5개월 만에 하고 그 다음에 4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렇게 점점 짧은 주기로 비행시험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3차 시험, 4차 시험까지 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1단 분리도 하고 2단 연소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 이제 스타쉽이라는 게 모습도 드러냈고 잘 날아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차 시험이 바로 2024년 10월 달에 있었던 비행시험인데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그동안에 재사용 발사체라고 하면 착륙 지점으로 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착륙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보였던 것은 고질라하고 메카트로닉스의 합성어인 메카질라라고 하는 챕스틱 회수, 네, 젓가락 회수라고 하죠. 로켓가 젓가락에 탁 걸쳐가지고 회수가 되는 장면이 연출되었던 거예요.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또 뭐지? 라고 하는 그런 깜짝 놀라는 광경이 보여졌습니다. 젓가락 팔로 이번에 5차 비행시험에서 수직 착륙을 했던 것은 1단 로켓을 회수하는 거였었어요. 1단에는 엔진이 일단 33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상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물체가 지구로 떨어지잖아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원하는 속도대로 이렇게 잘 천천히 자세 제어를 하면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중력에 반대하는 힘, 엔진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살 부드럽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단 엔진이 33개인데 그중에 3개만 작동시켜가지고 추력을 10분의 1로 줄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게끔 하는 게 일단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1단에 파리채 같이 생긴 그 투명하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그리드 핀이라고 하는 게 4개 붙어 있습니다. 그 날개 비슷한 거죠. 얘를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비행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도를 움직이면 원하는 지역으로 날아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 핀도 작동을 했고 엔진도 10분의 1 추력으로 줄여가지고 랜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비행할 때 짐벌이라고 하는데 아마 노즐을 움직였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짐벌을 하게 되면 비행 자세가 아주 미세하게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챕스틱, 젓가락 팔 나와 있는 데까지 부드럽게 와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그 젓가락 팔 2개 사이에 로켓가 탁 끼워지는 형태로 그렇게 랜딩을 하는 기술인데요. 이건 정말 저희가 처음 봤을 때 정말 모두가 다 와우 하고 놀랬었어요. 스페이스X가 2000년도 초반에 그래스호퍼라고 하는 그 로켓을 올렸다가 재사용해서 랜딩했을 때도 저희가 와우 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5차 시험에서 젓가락으로 회수를 하는 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성공을 했지만 또 중요한 미션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엔진을 재점화, 진공 상태에서 2단 엔진을 재점화한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5차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그런데 6차 시험에서는 드디어 2단 엔진도 진공에서 재점화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5차처럼 챕스틱, 젓가락으로 회수를 했으면 좋았는데 발사대하고 통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또 한 번 우리가 젓가락 회수를 보지는 못했고 바다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2단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계획이 바다로 내려가는 거였기 때문에 2단은 안전하게 바다로 착륙을 한 것이 6차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죠. 7차 시험, 8차 시험 이렇게 쭈루룩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그 임무를 보면 이 스타쉽은 기존에 있던 로켓보다 엄청나게 큰 로켓이어서 페이로드라고 하는 탑재할 수 있는 공간하고 무게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일단 올해에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가 위성 400개를 넣어서 동시에 발사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팔콘에서 팔콘 9으로 50개까지를 스타링크를 넣어서 발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스타쉽이 만들어지게 되면 한 번에 위성 400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우주상에서 쭉 뿌리는 거죠. 그 미션을 올해 하게 될 거고요. 또 25년도에 해야 될 되게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요. 스타쉽 2개를 발사를 해서 우주 공간에서 궤도상에서 추진제를 충전할 겁니다. 이게 비행기로 치면 공중구뷰하고 비슷한 거예요. 공중구뷰 대신에 우주에서 연료를 충전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스타쉽이 지구 궤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구 궤도에서 추진제를 공급받아 가지고 더 멀리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미션은 바로 아르테미스, 미국의 나사 프로그램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도 나중에는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오리온, 그러니까 나사에서 만들고 있는 유인 캡슐이 있는데요. 오리온하고 우주에서 도킹을 해서 우주 비행사들이 스타쉽의 휴먼 랜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유인 착륙 시스템을 스페이스X가 만들고 있어요. 거기로 우주인들이 옮겨 탄 다음에 그 우주선이 달로 착륙을 하고 다시 임무를 마친 후에는 다시 궤도로 올라와서 오리온하고 다시 도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주 비행사들은 오리온을 타고 지구로 오게 됩니다. 이게 나사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가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하고는 별도로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 나사 프로젝트에서 하는 HLS 프로그램도 수행을 하지만 이게 성공을 하고 나면 화성에 보내는 무인 연습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스페이스X에서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무인으로 화성에 가는 것이 성공을 하고 나면 한 4년 정도 계속 발사를 해서 신뢰성을 확보를 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사람이 화성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들을 쭉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앨런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년에 25번 발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5번이면 2주에 한 번씩이거든요.
2주에 한 번씩인데 그거를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스타쉽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발사되는 그런 해가 조만간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타쉽은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발사체 중에서 제일 큽니다. 그 전까지는 세턴5가 제일 컸거든요. 달에 갔던 세턴5가 110m 길이였었어요. 근데 스타쉽은 119m예요. 그리고 직경도 9m입니다. 이게 119m라고 하면요, 한 4, 50층 정도 되는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로켓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100명을 탑승시켜서 화성에 보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안 타고 화물을 넣는다라고 하면 100톤 정도를 지구 저궤도로 보낼 수 있습니다. 100톤이라고 하면은 이게 또 어마어마한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보낼 수 있는 수송 능력은 뭐 많아야 10에서 20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0톤까지 늘어나게 되니까 공간 부피도 되게 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완전 재사용 발사체입니다. 지금까지는 1단만 회수를 하거나 2단만 회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재사용이라고 해도 부분적으로만 재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스타쉽이 처음으로 1단도 회수를 하고 2단도 회수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비행 시험으로는 1단만 젓가락 회수를 했지만 나중에는 1단도 젓가락 회수, 2단도 젓가락 회수를 해서 곧바로 빠르게 다시 1, 2단을 재결합해서 그 위에 화물을 넣던가 새로운 화물 또는 새로운 사람을 탑승시켜서 빠르게 더 자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했고요. 또 이게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쉬운 점도 생겼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드는 로켓은 무조건 가볍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용접하고 할 적에 저희가 티타늄도 많이 쓰고요. 알루미늄 합금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직경이 9m나 되니까 여기에 그 크기가 크다 보니까 로켓을 설계할 때 나오는 구조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조비가 조금 자유롭게 됐어요. 구조비 숙제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용접하는 데 힘들었던 알루미나 티타늄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틸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잖아요. 냄비도 있고 뭐 그냥 숟가락, 젓가락도 다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그래서 용접 기술도 이미 우리 인류가 엄청나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쉽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쓴다 이러는 것이 또 되게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또 장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1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드핀이 이제 4개가 있어가지고 움직이고요. 2단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2개의 날개. 그걸로 1단과 2단의 자세를 조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핀들을 움직일 때 재미있는 거는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또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배터리하고 모터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100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우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질량만, 무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부피적으로도 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공간, 이 탑재, 트럭으로 치면은 트럭 칸이 되게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장비는 작은 사이즈의 고가 장비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리고 성능이 고가면 이제 올라가긴 하겠지만 고가가 아닌 경우는 성능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런데 이게 기존의 로켓보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트럭 볼륨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동안에 못 보냈던 장비들을 다 우주로 보내서 우주에서 탐사하는 것들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제일 큰 거고요. 또 한 가지 혁신적인 것은 지금 스타쉽 발사하는데 5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저렴하거든요. 이걸 킬로그램당으로 바꾸면 아주 쉽게 계산하면 뭐 5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스타쉽의 발사 비용을 더 낮춰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킬로그램당 100불에서 200불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주 비행을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비싸서 뭐를 올려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거를 상상할 때 제약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싸게 누구나 쉽게 우주에 무엇인가를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커도 되고 무게가 커도 부담이 덜하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이 올라가서 또 다른 밸류 체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스타쉽은 지구에서 지구 저궤도로만 갈 뿐 아니라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달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달 넘어서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쉽에 거는 기대는 인류가 달을 넘어서 그 멀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운송수단이 생겼다라는 그런 점이 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기대하는 바로는 우리가 그 화성에 간다라고 하는 원대한 목표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서 생기는 파생되는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류가 지구를 언제쯤이면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세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미국에서 산불 나가지고 막 다 죽고 있고 그 산불이 왜 생겼냐라고 했더니 기후변화라고 얘기하고 기후위기라고 얘기하죠. 예측할 수 없는 환경들. 그래서 지구에서 점점 더 홍수도 많이 생기고 살기 어려워지고 뭐 이런 거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구를 아끼고 잘 보존하지 않으면 점점 더 오염이 될 것 같고 또 지구가 파괴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천문학적으로 태양이 또 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겠지만 먼 미래에는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화성을 가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화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요. 그 다음에 화성의 자전 주기가 지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24시간마다 태양을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한 환경이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은 내행성이거든요. 태양계 중에서. 그래서 암석하고 딱딱한 지반이 있습니다. 어떤 대기층으로 만들어진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인류가 착륙을 하면 디딜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런 점도 또 화성을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화성에서 메탄이 그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랑 화성의 대기는 CO2,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화성에 물도 발견이 됐습니다. 얼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화성에 대기압이 낮아서 바로 증발을 해가지고 사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물이 아닌 얼음 상태로 있는데 이 얼음을 녹여가지고 수소하고 CO2하고 반응을 시키면 메탄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이제 주유할 수 있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화성을 가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화성이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화성도 지구처럼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뭐 20도에서 30도 아니면 겨울에 추워봐야 영하 10도에서 아니면 아주 추워야 영하 40도에서 뭐 더워야 30도 이렇게 인류가 살기에는 쾌적한 그런 환경이지만 화성은 어쨌든 태양하고부터 거리가 지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춥고 조금 더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또 행성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도 지구하고는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화성에서 살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어렵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인간이 산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의식주잖아요. 우선 옷 같은 경우에는 우주복이 생명유지장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생명유지장치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하면 살 수가 있고요. 집 같은 경우에도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기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달에서 이런 연습들을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서
그 얼음을 분해를 하면 물도 나오겠죠, 녹이면. 그러면 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수경 재배를 할 수 있어요. 수경 재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화성에 그 흙이 있잖아요. 암석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사진에 의하면 지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땅을 또 개간을 하면 잘하면 농사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영화 마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상상 속의 허구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먼 훗날이긴 하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런 의식주가 다 마련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기밀 기술이라던가 진공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구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화성에서 우주에서 인류가 정착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인류는 1957년도에 스푸트닉 1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하고 소련이 우주 전쟁이라고 하는 경쟁을 하잖아요. 이 화성 탐사, 금성 탐사 같은 경우에도 1960년도부터 바로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때는 기술이 뛰어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발사해서 궤도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착륙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를 했었죠. 1962년도에 소련이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1964년도에 미국도 갔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어쩌다 이제 성공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랜딩도 했고요. 랜딩해서 정보도 보내오고 이제 계속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오랫동안 70년, 80년대까지는 주로 미국하고 소련이 러시아가 이렇게 탐사선을 보냈다라고 하면 9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도 보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서면 중국도 보내고 인도도 보내고 얼마 전에는 아랍에미리트도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세계 각국 많은 나라에서 화성 탐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런 우주 개발을 해서 시연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종합 과학들의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되게 커서 많은 나라들이 도전적인 시도로서 화성 탐사를 준비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화성 탐사를 국가 프로젝트로 기획되어 있는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비전 2050을 만들 때 이미 그 당시에 저희가 2023년 그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미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류가 대한민국도 달을 넘어서 화성에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달과 화성 심우주 탐사 일로 우리의 영역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 1945년에 광복을 했고 광복 100주년으로 화성에 가는 것도 제안해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30년도에는 달에 그다음에 2040년도에는 화성을 가자 이런 주장들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잘 마련돼서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결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는 실패를 해도 실패가 아니라 무엇인가 거기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미션이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완수를 해야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성공을 해도 10개 중에 한 개만 성공을 해도 빵점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개 중에 9개를 성공하고 마지막 하나를 못했을 적에도 우리가 9개는 해냈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접근인데 사고방식이 좀 더 그 회복 탄력성이 큰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스타트업에서 로켓 발사하는 저희 동료가 있는데 옛날 동료인데요. 그 친구가 해주는 얘기도 우리나라에서 발사를 했을 적에는 실패를 하면 준비해놨던 그 식사, 뷔페가 다 아무도 밥 안 먹고 우울해서 울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어도 일단 조금씩 진도가 나갔다라고 하면 모두를 격려하고 박수치고 응원해주는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다음 단계를 나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문화들이 어떤
그 혁신뿐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션 1번부터 미션 10번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발사를 해요. 그런데 미국은 보니까 미션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일단 되면 발사를 하나 봐요. 그러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우리 기준으로. 그 실패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얻어서 혁신을 하는 대로 가속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타쉽도 첫 번째 비행 시험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동안에 이 기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빠르게 실패했던 부분을 얼른 고쳐가지고 그 다음번 시험할 때는 그 부분을 완수시키는 거죠. 저희처럼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빠르게 고치고 빠르게 업그레이드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것이 스페이스X의 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타쉽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스타쉽은 우주로 가는 운송 수단이잖아요. 2025년도에 스타쉽도 발사를 할 거고요. 또 앨런 머스크의 경쟁자인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창업자죠. 제프 베조스도 로켓을 만듭니다. 뉴 글렌도 곧바로 같이 발사할 예정이에요. 또 2025년도에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로켓을 만들고 있는데 한 20개 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비행시험을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해예요. 그래서 올해는 발사 장면을 정말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흔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주로 가는 차는 만들어졌는데 자주 가고 싸게 간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 차량에 무엇을 실을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을 실을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그 우주에서 운송해 온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한한 창조의 시대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발사체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운송 수단을 제공해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셔서 우주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영위하실 수 있기를 계획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